안녕하세요. 집스커버니 잭도입니다. 오늘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그 형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부하지 않고는 부자가 되기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공개된 이 정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국가가 어떤 발전 방향으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교통이나 이런 미래 계획들이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는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노력을 하고 구경을 한다면 충분히 부자가 되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재밌는 사실들과 어떤 지역이 앞으로 뜰 건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보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생활 양식의 변화, 이런 글로벌 대도시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은 각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길 원하는지 철저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이 이제 보행 일상권으로의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동부간선도로, 간선도로가 많잖아요. 이 간선도로가 교통체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다 지하로 내려버리고 그 위에 공원을 깔고 보행 일상을 아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과감하고 유연한 도시계획 기조로의 전환, 뭐 이런 건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목차는 이 개요, 큰 틀, 어떻게 이 도시개발계획의 구성이 크게 돼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쭉쭉쭉 보면은 이 서울이 어떻게 그동안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2040 서울은 어떻게 이 미래가 변화할 건지 좀 여기에 다 미래가 담겨 있어요. 100% 되진 않지만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이 계획의 7, 80%, 8, 90%까지는 얼추 그 그림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2040 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도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전략계획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 정비, 경제산업, 기후환경, 안전방제, 교통, 물류, 사회, 문화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이 주택 정비 부분과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후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간 구조, 토지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생활권, 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서울의 생활권이 보니까 4개 권역인가 5개 권역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이렇게 강북 쪽에서도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강남 쪽에서도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데 각 권역별 특징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 보완하고 모니터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쭉 기재를 해놓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많죠. 자, 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인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그 계획의 가장 기초, 가장 상위가 되는 그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도 먼저 설계를 뜨잖아요. 이게 바로 그 설계에 해당하는 밑그림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그림을 잘 그려놔야 그 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선을 긋고 색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로 이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2040년까지 이게 발전을 시킬 건지 가장 기초가 되는 뼈대에 해당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부터 기준을 삼았고 목표는 2040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 이 6만 569km제곱미터? 뭐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거죠, 하여튼. 자,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국토 종합 계획이 있어요. 이게 가장 그렇죠, 상위 계획이네요. 그리고 뭐 수도권 정비 계획, 그리고 광역 도시 계획,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쭉쭉쭉쭉쭉 나가는 거고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왜 수립하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1990년도는 쾌적하고 건강하고 이 문화와 여유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민 본위, 뭐 인간 중심 이런 계획으로 또 개발을 계속 계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상암이나 용산 등 성수 같은 경우도 이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대 거점 개발을 구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는 IMF 이후, IMF가 1998년도인가 그때잖아요.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MB 정부에서 청계천 복원 이런 사업을 했었나 봐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소통과 배려 그리고 행복한 시민도시를 주제로 해서 이 저성장 시대에 우리 나라가 이때부터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나 봐요. 그래서 개발보다는 재생에, 그리고 시민의식의 성장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2022년도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서울을 개발할 건데 가장 너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출퇴근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사는 곳에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는 공간에서 쇼핑도 하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출산율이 너무너무 낮죠. 저도 정말 체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과 이제 서울이 계속 광역화되고 있어요. 서울이 옛날에는 강남에 그 모든 것이 집약돼 있었다면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고 기술이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김포도 그래서 서울로 편입할지 말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가 광역화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굳이 회사에 안 나가도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팬데믹도 우리가 경험했고, 이거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경험했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겪고 있죠.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동차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바꾸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돼서 얼음이 계속 녹고 있고, 우리 지구가 계속 그래서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정말 미치듯이 덥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지구를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GTX 광역 교통망 신설, 3기 신도시 공급,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겁나게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의 미래상과 7대 목표를
우리 시민과 전문가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함께 더불어서 2040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부문별 전략 계획을 세우고 공간 계획, 응? 구체적으로 토시이용 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뒤에 비로소 권역별로 서울의 이러이러한 생활권을 강남을 강북을 그리고 뭐 저기 잠실 쪽을 여의도 쪽을 여러 가지 쪽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쭉쭉 넘어갈게요. 그렇죠. 서울 2040 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은 정말 초강력 엘리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제2장 미래상가 목표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서울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한번 흥미롭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면적은 605.96 km²며 딱 이런 산으로 둘러싸이는 수려한 경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 정말 많네요. 낙산공원, 그쵸? 이게 종로에 있고, 북악산, 북악스카이웨이도 우리가 자주 가죠? 그리고 북한산, 도봉, 수락, 용마, 아차, 막 정말 많은 산이 있네요. 관악산, 인왕산, 덕영산. 산으로 우리가 쭉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게 한강이죠, 한강. 이게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야, 네? 지금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서울시는 951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GRDP가 뭐야? GDP도 아니고 뭐 49,64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4,900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버나 봐요. 그리고 지금은 2024년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아니 951만 명에서 938만 명으로 줄어들었네. 야, 신기하네요. 자, 어쨌든 계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서울은 1394년 조선의 수도로 결정된 이후 동서축 도시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서쪽이고 동서쪽의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일제 강점기에 남쪽으로, 그렇죠? 남쪽이 어디야? 이쪽 밑이죠, 밑이. 남쪽으로 시가지가 확산돼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광복 이후에는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 도시가 우리가 옛날에 엄청나게 아기를 낳았잖아요. 한 명당 거의 10명씩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인구가 너무 몰려 있으면 여기가 이제 북한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위험하다. 이 강남 밑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1970년도 중반부터 현재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한강 이남으로 이쪽으로 이제 그때 이 학교들을 다 이 강남 쪽으로 옮겼다고 해요. 좋은 학교들을. 그래서 여기 강북에 지금 여기 이제 이쪽에 가보면 도봉구랑 강북구, 성북구 이런 데 위에 쪽에 가보면 여기가 또 부자 동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다 이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가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의 변화. 야, 이런 것들 또 흥미롭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가지가 그러니까 도시가 계속 넓어지고 계속 분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옛날엔 도봉구 하나였는데 도봉구와 노원구로 나뉘어지고 여기도 계속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도로망의 변화도 이 사람들이 다 계속 확장하고 넓게 분포되면서 교통망도 계속해서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재밌죠?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도 했네요. 뭐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어떻게 공간을
개발해야 될지도 함께 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밑에 이런 데 보면은 1등급 이런 데가 조금 이게 저지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게 좀 뭐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이렇게 표시를 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폭염, 가장 취약한 등급. 굉장히 더운 도시들이 지금 여기도 나타나 있어요. 강남구가 굉장히 덥다고 하네요. 영등포구, 양천구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제 종로구는 이제 모르겠어요. 숲이 많아서 그런지 이쪽은 좀 더위에 그나마 시원하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인구 변화인데요. 보시면은 2020년 지금 서울이 자연 증가가 1923명으로 사상 최소치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증가도 10년 연속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출생 건수가 계속 이때는 13만 명에서 지금은 4만 7천 명으로 몇 배가 줄은 거예요. 거의 3배가 줄었네. 사망 건수도 뭐 사망도 줄고 있네요. 근데 왜? 의료와 기술이 계속 나아지니까. 자,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구 고령화 진입.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보면은 이 표를 보면 자, 지금 중장년층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청년 인구가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노인 65세에서 74세 인구가 6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 일반 가구와 1인 가구, 그리고 한 세대 가구, 여기에 대한 인구 비율, 연령 비율을 알 수 있는데, 유소년 비율이, 여기 보면 이제, 거의 뭐 지금 좀 적고, 중장년층, 35세 이상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1인 가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노년 인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2세대 가구는 여전히 서울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형태의 가구지만 고령화 진행과 자녀 세대가 독립하면서 소형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정말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63.5% 수준이고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인 가구가 계속 거의 뭐 연평균 5%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거비 부담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 정말 맞는 말이죠. 2010년을 기준으로, 그쵸?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2013년도에는 94.5%까지 감소했다가 지금은 153%까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이 자가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기 집에 이게 매매를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40% 정도. 10년 전과 현재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고요.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32%에서 26%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 비율은 늘어났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고시원에 사는 분도 조금 늘어났고, 뭐 무상은 뭐 예외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자가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전세에 있는 사람들이 월세로 많이 지금 조금씩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 비율은 42.2%,
전세는 26.2%, 월세는 28.5%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거 부담 비용은 어차피 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울에 내 집 한 채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도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특징,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속성장 기반 업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 지역 내 총 생산이구나. GRBP. 그래서 2015년 가격 기준, 지금 411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0년에 비해서 연평균 2.3%. 그래서 서울 내 지역 총생산,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더 생산적으로 벌고 있다는 거죠. 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서울 내 지역 총생산에서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3%나 된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서비스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금융보험업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정보통신업도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서울의 지금 경제 성장 속도는 과거 성장비에 비해서 느린 편이지만 산업의 다양화, 특산업의 고도화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만 봅시다, 뭐. 지역 내 총생산, 계속해서 도소매도 늘어나고 있고, 사업,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산업별로 보면은, 이걸 한번 봐볼까요? 보건사회복지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고, 숙박 음식업점도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업도 그렇고, 뭐 시설자원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업, 이런 것들이 현재 특화되고 있다 이거죠. 이런 네 가지 유형, 이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는 건설업 하락 추세고, 금융보험업이 하락 추세인 거를 볼 수 있네요. 교육 서비스업이 아마 하락 추세인 거는 아마 자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쭉쭉쭉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 지역 내에서 성장이 그 지역 중에서도 어떤 지역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보면은 3도심에 입지하는 이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지역은 강남, 중구, 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라고 하고요. 비율은 53.2%라고 합니다. 야, 그쵸? 그리고 나머지 송파, 마포, 강서, 금천, 구로구 비중은 이제 23%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무려 한 75% 정도의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동네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내 총 생산의 무려 53.2%를 책임지고 있는 동네가 강남, 중구, 서초, 영등포, 종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2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송파, 마포, 강서, 금천, 구로라고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거의 뭐 일을 하는 동네라기보다는 가서 잠을 자는 동네, 배드타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야,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위 5개 자치구에 이 유입 통행량은 감소했다, 2.3%. 근데 차상위 5개 자치구에 유입 통행량은 증가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응? 여기 송파, 마포, 강서, 금초, 구로 이쪽 외곽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계속 봐봅시다.
수도권의 동반 성장으로 인한 서울의 광역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이 서울 인구가 95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938만 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꾸준히 줄어들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경기도와 인천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교통망을 굉장히 잘 설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보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지금 건축물 및 주택 노후화는 심화되고 신축 실적은 조조한 상태다.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절반,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18%가 되고 있다. 그래서 2021년 이때 기준으로 건축물의 49.5%, 거의 약 50%가 30년 이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국가에 억제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건설 경기가 악화됐고, 이런 고금리, 고물가, 고비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건설사들도 뭔가 이익이 남아야지 이거 개발을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는 거를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이 건설사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또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띠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오래된 건물이 밀집된 주택들을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이 노원구, 특히 여기가 이제 중계동, 상계동이 있는 곳이죠. 이쪽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종로구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래된 동네답게 이게 진짜 지금 건물들이 오래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종로와 중구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보존하면서 현대에 걸맞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 리모델링하는 뉴트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용산도 한 노후된 곳들이 은근히 많네요. 특히 여기 이태원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정말 달동네스러운 동네도 정말 많아요. 사실 가보시면 그런 곳들. 그리고 여기 이쪽이 아마 서울역이 이쪽인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도 굉장히 오래됐고, 영등포구도 여기도 보면은 이게 영등포구를 우리가 한번 가서 봐보면요, 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아마 이쪽이 되게 오래됐나 봐요. 이쪽 라인이, 이쪽 라인들 그렇지 않나 싶고, 그리고 양천구도 오래된 동네가 꽤 보이네요. 강남구도 지금 이런 곳, 여기가 아마 그 반포 쪽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네 이쪽이 아마 한번 찾아보자고요. 밑에가 여기 수서랑 이런 쪽, 이쪽이 좀 오래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송파구 쪽도 여기 이쪽 부분이랑 여기 쪽, 여기 문정 장지역 이런 쪽이나, 그리고 이런 쪽, 여기가 이제 올림픽 선수 가자촌, 이게 둔촌주공 아닌가요? 저도 여기구나. 이게 둔촌주공인가 보구나. 근데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80%를 초과하는 이런 지역들이 각 곳곳에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겠죠. 이런 노원구나, 이 강남 쪽에서도 윗부분과 아랫부분,
송파 쪽에서도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 그리고 양천구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 영등포구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개발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보면서 이런 계획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증가로 폐기물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사실 했죠. 이 플라스틱, 정말 원룸 같은 데 가보면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돼요. 진짜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활 서비스 및 공원 녹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노인 복지관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가요? 자,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서 부족한 생활 녹지 인프라. 이것도 진짜 어떻게 부족한가 한번 봐볼까요? 자, 파리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죠. 1인당 공원 면적이 16.2제곱미터. 이게 한 16.2제곱미터가 한 0. 이게 한 4평 정도? 4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평. 런던 같은 경우는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최소 10평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10평이라는 게 상당히 넉넉한 공간이거든요. 싱가포르는 한 6평 정도. 근데 서울은 조금은 못 미치는 한 거의 뭐 4, 5평 사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지만 여가 공간에 대한 시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권 내 공원 녹지와 오픈 스페이스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적절히 대응이 필요하고 좀 증가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가속되는 저출산 고령화 계속 나오죠. 고령 인구는 약 32%, 늘어나는 복지 의료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 생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노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년 인구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인구는 이제 2040년도에는 854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도대체? 응? 거의 938만 명에서 줄어드니까 거의 뭐 한 80만 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줄어드냐? 이유를 여기 써놨네요. 이 교통망이 발달되고 있어서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 됐다. 이제 GTX도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감소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게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오가며 생활하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이사를 가서 살면서 집값이 비싸지니까 서울 중심지는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죠.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볼게요. 특히나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자율주행, UAM 등 이 미래교통에 대한 공간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UAM이 뭐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량, 정동, 킥보드가 계속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교통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게 킥보드 타고 다니는 이 어린 놈의 새끼들 그냥 막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많이 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우리가 머지않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도시계획에 넣어놨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지금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봐볼게요.
자, 수도권 강력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GTX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쭉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서울 시민의 의견을 조사했다. 근데 1000명밖에 조사를 안 했네. 16세부터 65세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무엇을 뽑았냐면 서울에 살 때, 이 동네에 살 때 내가 만족하고 싶다. 만족도가 중요할 것 같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는 거네요.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뽑은 거는 이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뽑았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발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대단한 국가예요. 경이로운 발전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발전했는지 이제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왜 달려왔지? 아, 이제는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질이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34%로 추려졌고요. 도시 경쟁력, 각 도시마다 경쟁력이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균형 발전, 기타 등등이 뽑혔다고 합니다. 자, 서울의 미래상. 자,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자, 7대 목표를 한번 봐볼게요. 야, 이거 중요하죠? 일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행 일상권을 조성하겠다. 아까도 제가 한 얘기죠. 주거, 일자리, 여가, 문화, 상업 등을 내가 지금 사는 동네, 노원구에 살더라도 이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노원구 안에서 쇼핑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그리고 일자리도 30분 내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수변 공간의 중심의 공간을 재편하겠다. 이것도 정말 지금 지천 르네상스를 오세훈 시장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는 개발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재생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반 시설을 입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심지의 기능을 키우고,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AI를 특화시키는 지역도 하고, 성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이제 젊은이들의 거리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미래교통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겠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거리를 만들고 전기차가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동 킥보드가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도로들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가치와 방향은 탄소 중립과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도시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대전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38분 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살짝 힘든데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보행일상권. 야, 이게 사실 여기 정말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보면은, 자, 물리적 환경. 이제 30분 내로, 일도 가고, 그쵸? 그 지역 내에서 출근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이런 공유거점 오피스도 즐기고, 녹지공원, 공원도 있고, 수변도 걷고, 개성 있는 지역 삼정도 즐기고, 이런 전기차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밑으로 모든 이제 교통망을 빼겠다.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울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슈니까 보겠습니다.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이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탄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 또 4가지 천을 갈래로 해서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제가 있는 동네에는 이제 우이천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인데 우이천도 밑으로 가면 사람들이 물이 맑아가지고 발을 이 천에 담그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밑으로 올수록 진짜로 개똥물이 되죠. 비가 올 때는 아주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 야, 이것도 진짜 이것만 해소시키더라도 사실 우리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보물이에요. 한강이라는 것은. 이 한강, 이 공간을, 음? 좀, 발굴을 하겠다. 이 잠재력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뭐 도로와 철도, 기반 시설로 인해서 이 생활 공간이 단절되고 이 녹지 중심의 획일적인 이용 형태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도로를 다 밑으로 내리겠다.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자, 도시 내 철도에 의한 보행 단절 및 주변 주거 환경의 악화. 그래서 철도를 다 지하로 빼버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광역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역 간 연계성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있는 이 월계동만 본다 하더라도, 자, 한번 보세요. 자, 저희 부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는 분들, 여기가 이제 월계 1동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차 타고 이렇게 한 번에 가면 좋겠죠. 근데 길이 없습니다. 왜 길이 없냐? 이 철도로 막혀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5분 만에 갈 거리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돌아서 이런 식으로. 5분 만의 거리를 15분, 20분, 30분씩 돌아서 가야 된다.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밑으로 내리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에 뭐 도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여기도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 굉장히 교통 침체도 야기하고 이 지역을 단절시키는 어떻게 보면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밑으로 내리고 여기를 공원화 시키겠다. 이런 이제 서울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단절된 지역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주요 거점 역사와 차량 기지를 복합 개발하겠다. 그래서 뭐 주거, 업무, 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 개발을 하겠다. 서울 내 차량 기지 면적이 4.6%입니다. 아니 4.6km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야, 그럼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라고 합니다. 여의도의 면적이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야, 그러니까 이 서울의 철도 차량 기지 면적을 합쳐보니까 이 여의도의 4배가 된다고 합니다. 4배.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가 너무 오반가? 요 정도가 서울 내에 있는 철도 차량 기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고 그거를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서울역도 한번 보면요. 서울역에 지금 유즈라멘 있는 곳이 어디야? 유즈라멘. 그렇죠. 요 부분. 네이버. 서울역을 보면요. 여기는 안 나오네. 하여튼 굉장히 좀 정비하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런데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를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이 광운대역 쪽도 보면은 여기가 이 차량 기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뭐 시멘트 공장 있던 거 이 4개를 이번에 폭파를 다 시키고 여기 어떤 계획이 있느냐? 여기다가 이제 주거 3,000세대, 아파트 신축 3,000세대를 짓고 여기다가 이제 쇼핑몰 49층짜리 짓고 여기 뭐 청년 지원센터
뭐 공원, 녹지 등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버려지고 있는 이런 철도 공간을 우리가 더욱 활용할 수 있는 현대 시대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키우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나오죠? 국철 차량기지. 여기 광운대역에 차량기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서울역, 이쪽이 서울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곳을 복합 개발 거점으로 만들고 선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하여튼 기가 막힌 개쩌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할 곳이 부족하잖아요, 서울이. 그러니까 이곳을 활용해서, 공간을 창출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사실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에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분량이 지금 바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네요,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3부작으로 나눠가지고, 이 서울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서울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풀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긴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